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각색한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진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72세 은퇴 은행원과 전문분,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가족들의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성실히 살아온 한 남자가 어떻게 황혼의 유혹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2세 윤경호는 35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6개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이 지루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최정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앞에 두고 윤경호는 멍하니 신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호 씨,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산책이라도 나가요. 정숙이 다정하게 제안했지만 경호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뭐하러? 할 일도 없는데.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문화센터에서 서예 교실도 하고 노래 교실도 한다던데. 그런 시시한 걸 왜 해? 나는 35년 동안 고객들 돈 관리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어. 이제 좀 쉬면 안 되나? 경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나왔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실 윤경호는 은퇴 후 깊은 공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윤 지점장님이라고 불리며 존경받던 그였는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경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만 나왔고 예능 프로그램들은 젊은 사람들 얘기뿐이었습니다. 딸 지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렇지 뭐. 아빠, 엄마 말로는 집에만 계신다던데 취미라도 하나 만드세요. 요즘 실버들이 활동하는 곳이 많던데요. 실버? 벌써 노인 취급이야. 경호는 실버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정정하고 머리도 명확한데 벌써 늙은이 대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됐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경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민은 한숨을 쉬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호 씨, 우리 여행이라도 떠날까요? 제주도나 부산으로. 여행? 뭐하러? 돈만 나가고. 그래도 둘이 함께 있은 지가 언제인지.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갔잖아요. 경호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못 간 걸 이제 와서 뭐하러 가. 의미 없어. 정숙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살아온 지혜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35년을 일했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정숙이는 좋겠지. 집안일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경호는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에서 인정받던 시절이 그리웠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그때가 간절했습니다. 아직 72잖아. 끝난 나이가 아니라고. 이런 생각들이 윤경호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함께 묘한 반항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남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경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도 나를 그냥 할아버지로밖에 안 보는구나. 예전에는 그래도 나를 의지했는데 이것이 윤경호 인생 최대의 실수로 이어질 위험한 생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경호 씨,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보러 가요. 그냥 구경이라도. 이번에는 경호가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 있어봐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정숙 씨. 문화센터 앞에서 정숙의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 지점장님도 오셨네요. 오늘 서예 시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경호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정숙의 손에 이끌려 서예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강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의 눈길을 끈 것은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여성이었습니다. 55세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다른 할머니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염색한 머리, 품격 있는 옷차림, 우아한 자세까지. 경호는 무의식 중에 그녀를 계속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생무상이라는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강사의 설명이 시작되었지만 경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이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모습이 너무 우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숙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사이 그 여성이 경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네요. 저는 장미라예요. 아, 안녕하세요. 윤경호입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친절한 관심을 받아본 기억이 없던 경호는 순간 마음이 설렜습니다. 서예를 처음 배우시는 건가요? 붓을 잡는 자세가 꽤 좋으시던데요.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데려와서. 아, 그래도 손목 사용이 자연스러우셨어요. 글씨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미라의 칭찬에 경호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숙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칭찬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사실 젊었을 때 서예를 조금 배운 적이 있어서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뭔가 다르다 했더니 미라는 경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경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은행에서 일했었어요. 지점장을 했었죠. 어머, 지점장님이셨어요? 역시 품위가 남다르다 했더니 미라의 말에 경호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은퇴한 후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지위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경호 씨 가요. 정숙이 남편을 부르자 경호는 아쉬워하며 미라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까요? 네, 그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죠? 그냥 그래. 하지만 경호의 마음속에는 미라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나도 아직 괜찮은 편이네. 머리는 좀 희끗해졌지만 체격은 나쁘지 않고 다음 주 서예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경호는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경호 씨, 오늘 왜 이렇게 멋을 내세요? 정숙이 의외라는 듯 물었지만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미라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지점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수업 시간 내내 경호는 미라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글씨를 쓸 때도 더 정성스럽게 썼고 미라가 자신을 바라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미라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글씨 정말 좋아지셨어요. 역시 재능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서예 얘기를 더 나눠볼까요? 저도 서예를 오래 배워서
좋은 정보 같은 걸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숙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경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미라와 마주 앉은 경호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은행에서 정말 인정받으셨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남달라요. 미라의 칭찬에 경호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겸손하시기까지 35년 동안 한 곳에서 일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직장을 옮기는데 미라는 경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집에서는 정숙조차 자신의 은행 이야기를 시시하다는 듯이 들었는데 미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을 일찍 여의어서 혼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활동을 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어요. 미라의 말에 경호는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지점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든든할 텐데 경험도 많으시고 사회를 잘 아시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경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어머,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지점장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 주에는 서예 말고 다른 얘기도 나눠봐요.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부탁드리고요. 집에 돌아온 경호는 기분이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경호 씨,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정숙이 의아해했지만 경호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미라와의 대화를 되새기며 잠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주 경호는 더욱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와, 지점장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미라의 감탄에 경호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수업 후 커피 시간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정이 되었습니다. 지점장님, 실례지만 휴대폰 번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서예 관련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번호를 주고받은 후 미라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경호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숙과는 이런 설렘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경호는 미라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요. 이렇게 시작된 문자 교환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예요. 맞습니다. 미라 씨도 산책 좋아하시나요? 네, 혼자 하는 산책은 좀 쓸쓸해서요. 경호는 이 문자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라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강공원에서 산책이라도. 이 문자를 보낸 후 경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미라의 답장이 왔습니다. 경호는 가슴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는 어떤가요? 좋아요. 한강공원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경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경호는 정숙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행 동료들하고 만날 약속이 있어. 누구요? 김 과장님? 응, 그냥 옛날 얘기나 좀 하려고. 정숙은 남편이 외출한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했으니까요. 한강공원에서 미라를 만난 경호는 마치 젊은 연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이런 곳에서 만나니 더 좋네요. 저도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둘은 강변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라는 경호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고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저 같은 여자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뭐요? 저도 즐거워요. 혹시 부인분이 오해하시지는 않을까요? 경호는 잠시 정숙 생각이 났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니까요. 하지만 경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라를 향한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만남 이후 경호와 미라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문자는 매일 주고받았고 만남의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여보,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호는 갑자기 바쁜 사람이 된 것처럼 자주 외출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그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래도 어디 가시는지 정도는. 왜? 내가 어디 가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해? 경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정숙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은 짜증을 자주 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집에서 할 일 없다고 놀고 있다고 잔소리하더니 이제는 나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남편의 변화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말로는 자주 외출하신다던데 좋은 일이에요. 그래,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지 뭐. 하지만 지민은 아버지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뭔 일이 있겠어.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시간이나 보내는 거지. 아빠, 됐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경호는 또다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글쎄다. 예전보다는 화를 자주 내시긴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 어디 가시는지도 자세히 안 말씀하시고. 지민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 경호는 미라와 만날 때마다 더욱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저 때문에 집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 그냥 친구 만나는 건데. 그래도 부인분이 오해하실까봐 걱정돼요. 오해? 뭘 오해해? 내가 누구랑 친구하는지도 간섭받아야 하나? 경호는 점점 미라에게만 집중하게 되었고 집안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경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미라와의 문자 내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요. 내일은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호 씨, 이게 뭐예요? 뭐가? 내 휴대폰을 왜 뒤져? 경호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내 휴대폰이요? 당신은 제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라고 사생활까지 간섭할 권리가 있어?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뭔 짓이야? 그냥 친구야, 친구. 그런 문자를 주고받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아, 정말 의심 많기도 하네. 경호는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엄마, 왜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너 아빠가, 너 아빠가 다른 여자랑.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다음 날, 지민이 부모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경호는 딸의 추궁에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빠, 솔직히 말씀하세요. 다른 여자 있으시죠? 아, 내가 뭘 안다고. 경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민은 이런 아버지를 처음 봤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뭘 알아? 내 인생 간섭하지 마. 아빠의 인생이라고요? 가족도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가족이 뭘 해줬는데? 나는 평생 가족 위에서 살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나? 지민은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를 이렇게 짓밟으면서 행복하세요? 짓밟는다고? 나는 그냥 친구 하나 사귄 것뿐이야. 그럼 당당하게 엄마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그냥 친구라면서요? 경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넌 이해 못한다. 내가 뭘 알겠어. 그날 지민은 실망한 채로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의 화목했던 일상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지민이 집을 나간 후 경호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집에서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 미라와 보내는 시간을 더욱 늘렸습니다. 지점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미라가 경호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좀 시끄러워서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해주시는군요. 지점장님 같은 분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는데 미라의 말에 경호는 더욱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물론이에요. 지점장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미라는 교묘하게 경호의 마음을 더욱 자신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경호와 미라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었습니다. 경호는 평소처럼 참석했는데 회의 중간에 누군가 뜸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 이상한 걸 본 분 없으세요? 이상한 거요? 젊은 여자랑 카페에서 본 사람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이던데.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경호에게 향했습니다. 혹시 윤 지점장님 아니세요? 직접적인 질문에 경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니, 그냥 비슷해 보여서. 경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회의장을 나선 경호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숙 씨, 혹시 모르실까봐 하는 말인데 남편분이 젊은 여자랑 자주 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이웃 김 씨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습니다. 카페에서도 보고 공원에서도 보고 꽤 가까워 보이던데. 아, 네. 정숙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내내 정숙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정숙은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경호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경호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우리 동네에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또 뭔 소리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젊은 여자랑 다닌다는 것을. 경호는 당황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일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는 어떻게 동네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살아요.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숙은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아, 정말 시끄러워. 내가 누구랑 친구하든 그게 뭐가 문제야. 친구요? 동네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아요? 경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날 밤 정숙은 90을 바라보는 노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 일이니? 경호가 바람을 피워요. 뭐라고? 정숙의 노모는 수화기 너머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자식이 정말, 나이도 나이인데 철이 없네. 정숙의 친정 식구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지민도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경호를 보는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나이에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부인도 그렇게 착한 분인데 은행 지점장 출신이 체면도 없나. 경호의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이런 상황을 모두 가족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들 나를 이해하지 못해. 미라에게 하소연하는 경호를 보며 미라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라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경호는 가족과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집에서는 정숙과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민과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점장님, 요즘 정말 많이 힘드시는 것 같아요. 미라가 경호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미라 씨밖에 없는 것 같아. 저도 지점장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두 사람은 이제 호텔에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호는 완전히 미라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혹시 가족분들이 지점장님 재산에 손을 대시는 건 아니죠? 경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에 손을 댄다고? 요즘 이런 일이 많다더라고요. 가족들이 나이든 분의 재산을 몰래 정리한다든지. 미라의 말에 경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야. 하지만 요즘 정숙이랑 지민이가 뭔가 수상쩍긴 해. 혹시 몰라요.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비라니? 재산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신다든지. 며칠 후 미라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아는 분이 재산관리 전문가예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재산관리? 네,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가족이라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경호는 미라의 말에 점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일단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시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한 곳이라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명의로 잠깐 옮겨두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되찾으면 되고요. 경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던 그에게 미라의 제안은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명의로? 제가 도와드릴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라 씨 명의로요? 네, 저는 지점장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니까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경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에 대한 신뢰와 가족에 대한 불신이 결국 그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일부만. 정말요?
지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경호는 먼저 예금 3억 원을 미라 명의로 옮겼습니다. 미라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 모료, 저야말로 지점장님을 만난 게 행운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미라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지점장님, 그런데 집도 위험할 것 같아요. 집이요? 네, 부인분과 공동 명의라면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지점장님은 갈 곳이 없어져요. 경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은 자신과 정숙 공동 명의였는데 정말로 정숙이 마음만 먹으면 팔 수 있었습니다. 혹시 부인분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미라의 말에 경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모르는 일이에요.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경호는 집까지 미라 명의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호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미라 측 브로커에게 넘겼고 서류는 허위 상담 기록과 공증사무소의 부실 확인을 틈타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미라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부탁까지. 지점장님, 저를 믿으시는 거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숙은 남편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서류를 자꾸 만지작거려요?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 무슨 정리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정숙은 불안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경호는 이미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재산이 미라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집 7억, 예금 8억, 상가 지분 3억까지 총 18억 원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이제 안심이시죠? 네, 정말 고마워요. 경호는 이제 재산 걱정 없이 미라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미라 명의로 옮긴 지 한 달 후 경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민아, 무슨 소리야? 집이 팔렸다고? 딸 지민이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앞에 매물 딱지가 붙어 있어요.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경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라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씨, 집이 팔렸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 지점장님. 그게 미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죄송해요. 급히 돈이 필요하다니 무슨 일이에요? 제가 빚이 있었어요. 갚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이라서. 경호는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럼 집돈으로 빚을 갚으신다고요? 일단 그렇게 해야겠어요. 나중에 다시 집을 사드릴게요. 나중에라니.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호는 미라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경호는 정숙과 지민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누구 명의로 옮겼다고요?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정말 미쳤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지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옮긴 거야. 곧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일시적이라고요? 그 여자가 이미 집을 팔았는데요. 정숙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예금은요? 예금도 그 여자 명의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빼돌렸을 거야. 경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즉시 변호사인 친구 김소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정아, 급한 일이야. 아빠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김소정 변호사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윤 선생님,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호는 부끄러워하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미라 씨가 다 준비해 줬어. 소정이 서류를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정식 증여 서류네요. 법적으로는 윤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윤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서명하신 것이니까. 정숙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과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어요. 즉시 법정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장미라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소정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라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윤경호 씨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입니다. 모든 서류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설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호는 매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정숙은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래요. 몇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법정에서 경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미라는 법정에서 경호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소정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빠 때문에 우리 모두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지민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경호는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1심에서 승리한 미라는 경호로부터 빼앗은 18억 원을 가지고 득이양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공범이자 내연남인 박동석과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라야, 이제 돈을 나누자. 동석이 미라의 아파트로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뭘 나눠? 이 돈은 내가 벌어온 거야. 야, 장미라. 내가 혼자 했어? 내가 서류 작업도 도와주고 변호사도 구해줬잖아. 그래서 내가 용돈 안 줬어? 미라는 동석을 우습게 봤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동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돈? 야, 우리 처음에 반반 나누자고 했잖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나 혼자 그 늙은이 상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동석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도 이 사기에 깊숙이 관여했는데 미라가 혼자 다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미라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이럴 거 뭐야?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야, 윤경호 집 앞에서 망보고 있을 때 누가 했어? 변호사랑 미리 짜고 대본 만든 것도 누가 했고?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미라의 차가운 반응에 동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장미라, 너 정말 배은망덕하네. 나 없었으면 이 일 성공했을 것 같아? 성공? 이건 내 실력이야. 남자들 꼬시는 건 원래 내가 잘하잖아. 둘의 갈등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좋아, 그러면 나도 내 갈 길 가겠다. 동석이 일어서자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가, 어디 가나 보자. 너 같은 건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동석은 미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석은 미라가 자신을 처분 가능 비용으로만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내가 버려지기 전에 먼저 판을 엎겠다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동석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신고인가요? 사기 사건이요. 제가 공범이었는데 자수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놀랐습니다. 공범이라고요? 네, 장미라라는 여자와 함께 70대 노인을 속여서 1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동석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미라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방법으로 경호를 속였는지,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녹음은 뭔가요? 미라가 나한테 윤경호를 어떻게 속이는지 자랑하며 한 얘기들이에요. 녹음 파일에는 미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몇 마디만 해도 꼼짝 못 하더라고. 남자들은 다 똑같아. 특히 나이 든 남자들은 더 쉬워. 정말 간단했네? 응, 처음엔 동정심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 건드리고, 마지막에는 가족한테 배신당했다고 세뇌시키면 끝이야. 이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미라를 체포했습니다. 장미라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동석 씨가 모든 걸 자백했고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미라는 그제서야 동석을 우습게 본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 자식이 배신했구나. 검찰은 공범의 자백과 녹음 파일을 새 증거로 제출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기망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미라는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이 인정된다. 저는 억울해요. 진짜 사랑했어요. 미라가 법정에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동석도 공범으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다. 권선징악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은 추징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장미라가 해외 계좌 차명 계좌로 분산 은닉한 정황만 확인될 뿐 실제 회수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계좌 추적이 이뤄졌지만 자금은 다단계로 쪼개져 해외 차명 계좌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지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가 벌을 받긴 했네. 하지만 소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에요. 이미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호는 복수는 이뤄졌지만 잃은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미라가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경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이미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지민이 아버지를 보며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잘못했다. 경호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면 뭐래요? 이미 집도 돈도 가족도 다 잃었는걸요. 지민의 차가운 말에 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을 잃은 후 새 식구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를 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정숙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일해볼게.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누가 72살 된 사람을 써줘요? 정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경호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라도 해볼게. 대부분 채용 공고가 70세 전후를 선호해요.
아빠 나이에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지민의 말에 경호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경호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매일 집에 앉아서 TV만 보거나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 그렇게 있기만 하면 뭐래요? 정숙이 답답해하며 말했지만 경호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윤지점장님 맞죠? 젊은 여자한테 속아서 재산 다 날린. 쯧쯧, 그 나이에 분수를 모르니까. 부인이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경호는 외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경호에게 말했습니다. 경호 씨,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다고? 이렇게 사는 거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도 망가졌어요. 정숙의 말에 경호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정숙아, 그런 말 하지 마. 40년을 헌신해서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늙어서 집도 없이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해요? 내가 다시 노력해 볼게. 노력? 당신이 뭘 노력해요? 72살에 뭘 할 수 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도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더 이상 아버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지민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걸 다 배신하고 다른 여자한테.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용서요? 용서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게 돌아와요? 엄마의 40년이 돌아와요? 지민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정숙도 경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호 씨, 저는 친정에서 살겠어요. 정수가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버린 거예요. 정숙은 짐을 꾸려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경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경호는 매일 이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몸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아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호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119예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이웃이 신고해서 병원으로 갔지만 돌봐줄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경호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환자분, 가족분 연락처가 있나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경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시면 치료비 문제가. 경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은행 지점장이었던 그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퇴원 후 경호는 더욱 초라한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잠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옛날 은행 동료를 만났습니다. 경호야. 윤 지점장님. 아, 김 과장. 어떻게 지내? 은퇴 후에 연락도 없이. 경호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집은 어디로 이사 갔어? 예전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던데. 경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냥 좀 더 작은 곳으로. 김 과장은 경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뭔가 사정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경호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과거의 동료에게 자신의 몰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경호는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다가 우연히 미라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전문 사기꾼 장미라 출소 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 하지만 기사 말미에는 출소 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시도하다 다시 검거됐다. 응보는 늦어도 반복해 찾아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결국 경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힘없는 눈빛. 이게 나인가? 한때 은행에서 존경받던 지점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웃들도 경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가족분이 안 계세요? 응. 아픈 데는 없으세요? 요즘 많이 수척해 보이시는데.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경호는 가슴에 또다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경호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행복한 가족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정숙과 지민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잃어버린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문화센터 첫날 쓴 인생무상 서예지와 정숙과의 30주년 기념여행, 미사용 항공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이 경호를 발견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눈을 감고 있는 경호를. 아저씨, 아저씨. 하지만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정숙과 지민도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살았어요?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민도 울고 있었습니다. 원망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빠, 그래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경호의 인생은 이렇게 쓸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욕망과 판단 착오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유혹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며 평생 쌓아온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